안녕하십니까. 성관연구협회 연구팀장 고두현입니다. 네, 이번 달에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소아성애와 동성애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이제 과거에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됐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상당수가 이제 과거 어린 시절 이제 조기에 조금 이른 시절에 성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거나, 특별히 이제 동성애자들에게도 성추행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들의 성 정체성이 혼란을 많이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이프 패밀리 시즌 2에서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에서 이제 탈동성애, 탈트랜스젠더 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잠깐 나눠주셨는데, 이게 이제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남자 선배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난 이후에 성 정체성의 혼란이 오면서 나중에 이제 게이가 됐던 그런 사례를 또 얘기해 주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호진 전도사님이시죠. 7살 때 이제 남자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남자였다면은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제 FTM 트랜스젠더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트랜스젠더를 하는 그런 하고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이분은 이제 6살 남자 이제 어린이가 20대 후반의 남성에게 이 동네 이제 놀이터에서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잠깐만. 네. 네, 됐나요? 네. 네. 예,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20대 후반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후에 이제 성정체성 혼란과 함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나중에 이제 남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트랜스젠더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동성애자들이 과거의 어린 시절 겪게 되는 이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의 성 정체성의 혼란이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 자세한 이 학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아성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어린 시절 겪게 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들이 상당수는 또 소아성애자들한테서 이런 경험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소아성애는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아성애에 대해서 이 정의와 역사, 유병률, 진단,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로는 우리가 이제 소아성애는 영어로 페도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어로는 이제 페데크토스, 아동에 대한 필리아, 사랑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요. 보통 사춘기 이전의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페도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도필리아는 이제 번역을 이게 다양한 여러 국어로 번역할 때 다양하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소아기호증, 소아성애 장애, 소아성애증, 아동성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소아기호증, 소아성애 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본 발표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아성애라고 통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중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헤베필리아라고 이야기하고, 고등학생, 사춘기, 중기, 후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에페보필리아라고 합니다. 또한 드물지만 5세 이하의 유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 파란토필리아, 만 1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네피오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페도필리아라고 하면은 초등학생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페도필리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기준이 그 사회적으로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른데 그 뒷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아성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아성애는 이 성도착증에 그 속하는 질환 중에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착증은 비전형적인 대상이나 상황. 아, 예. 예, 헷갈리네. 네네네. 그 비전형적인 그 대상이나 상황, 황상, 행동에 대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대상에서 벗어난, 이게 파라라는 말이 비사이드,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전형적인 대상은 신체적으로 성숙한 대상, 또 대상이 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또 인간. 여기에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비전형적인 대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도착증은 이제 DSM-5에서 이렇게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노출장애, 물품음란장애, 접촉도착장애, 그 중에 하나가 소아성애 장애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의상도착장애, 관음장애, 성적가해장애, 성적피해장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소아성애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이유가 이게 성도착증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런 그 병리가 있어서 유사한 증상,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제 오이디푸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남자 아이가 엄마를 이제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아빠라는 대상에 대해서 사실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 공포 때문에 사실 이런 오이디푸스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이 오이디푸스 이 갈등이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성도착증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년기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린 시절 부모나 성인에게 이런 모욕, 이 모욕이라는 게 이제 그 성추행, 성폭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구타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도착증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어린 시절 조거나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도착적인 그 이제 좀 음란한 방송이나 음란물을 접할 경우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그 웹툰으로 뭐 BL이라는 그런 장르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것이 이제 저게 성적으로 그 이제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런 조건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산전 신경 발달 장애도 또한 이것을 원인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정의로는 먼저 DSM-5에서는 소아성애를 페도필릭 디스오더, 소아성애 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성도착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전에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성적 환상, 충동,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이제 그 성적인 것 그리고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이 이게 세 가지가 다 만족될 때 의학적으로는 소아성애 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드문 경우에 이제 만 16세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과의 차이가 5살이 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아성애 이제 그 장애 있는 사람이 16세인데 이제 대상이 13살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소아성애 장애가 아니죠. 왜냐하면 5살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보통 16세일 경우에는 11살 이전에 이제 그 아동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낄 때를 소아성애 장애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적 환상만 있는다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하진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고 주관적으로 뭐 불편하지 않거나 그러면 또 진단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직 소아에게만 끌리는 경우는 이제 베타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러지 않고 성인에게도 성적으로 끌리는 경우 그거는 비베타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DSM-10에서는 이제 그 소아 기호증이라고 분류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성적 기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준이 거의 비슷한데 그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11세 이전에 아동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경우 뭐 특별한 경우에는 만 13세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고 되는데
그 DSM-5와 ICD-10에서는 이 나이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그 이제 소아성애 장애, 뭐 소아성 범죄자, 아동 범죄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법정 나이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외국과는 조금 다른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청소년 성보호법에서 아동, 청소년의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는 13세, 의학적으로는 13세지만 법적으로는 19세로 분류하고 있고 물론 나이에 따라서 조금 처벌 기준은 다릅니다. 13세 미만, 13세에서 16세, 16세에서 19세로 구분해서 처벌의 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6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성의 역사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시대에 성인 남성이 어린 남자 청년을 연인으로 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멘토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영화 우리 알렉산더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연인 헤파이스톤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그 사실은 이런 관계가 그리스 시대에 만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영화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부유층들이 어린 남자를 매수해서 자기 아들에게 성적 동반자로 제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로마의 그 도시에 소년들이 일하는 사창가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 유명한 사람이 안티누스라고 12살 때 황제를 매료해서 이렇게 이제 도시에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비잔티움 제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교의 기반으로 이 종교이기 때문에 소아성애를 죄악으로 규정을 해서 소아성애를 했을 경우에 19년간의 성찬을 금지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고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아동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결혼을 해도 12세가 될 때까지는 성관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꼭 지키지는 또 않았다고 합니다. 비잔틴 제국 이렇게 그 강하게 그 소아성애를 범죄시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도 황제나 대주교 같은 소아성애자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간디, 그다음에 이제 미셸 푸코, 그리고 1977년도에 뭐 사르트르, 시몬드 보부아르, 롤랑 바르트 등 69명이 어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인정해달라라고 주장을 이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성의 역사는 과거부터 현대까지도 사실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자세히 질병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아성의 그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구에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아성에 관련된 그 연구 자체들이 대부분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소아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인구 집단에서 유병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이제 추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제 96년도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 99명 중에 22%, 여자 180명 중에 2.8%가 소아에게 성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1999년도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 582명 중에 3%이 아동과 성경험을 했다. 94년도 연구에서는 183명 남자 중에 3%가 아동과 성접촉을 했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2006년 최근 연구에서는 370명의 남성 중에 4%가 아동과 성접촉을 했고 9%는 아동에 대한 성적 공상을 갖고 있고 6%는 자위를 할 때 아동을 성적 공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반 남성 인구에서 소아성의 유병률이 3%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들도 봐도 이게 종합적으로 한 3%가 소아성의 그 유병률이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소아성애 중에서 아동에게만 독점적으로 성적 그 대상을 삼는 이 폐쇄형은 소아성애 중에서 7%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소아성애 유병률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193명의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1번은
우리 그 아동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가? 그래서 많이 느낀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제 느끼는 경우가 21%. 2번은 그 아동에게 성적인 그런 환상을 판타지를 갖고 있다. 9%였습니다. 또한 아동을 생각하면서 자위를 한다. 5%.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만약에 들키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안 될 경우에 아동과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게 7%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유병률에 대한 연구 하나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진단을 어떻게 하냐라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입니다. 팔로메트리, 음경 최적 변동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TV에서 이제 그 성인 여성, 뭐 성인 남성, 뭐 아동의 남자, 여자, 아동의 그런 이 자극적인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고 음경의 크기가 변화가 되는지 또 길이와 크기 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감도가 42%, 특이도 92%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성애 진단 시에 심리 검사보다 이게 더 예측도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검사로는 이제 그 뷰잉 타임, 보는 시간, 쳐다보는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는 건데 이제 피험자한테 자극적인 다양한 이 연령에 따른 남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책을 한번 이렇게 넘기면서 한번 보시라고 해놓고서 이 시간 기록하는 것을 모르게 하고서 이게 그런데 그 피험자들은 그냥 보다가 그냥 처음부터 남자, 여자, 뭐 아동, 뭐 남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쭉쭉 책을 넘기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걸 이제 이 사진에서 몇 초 동안 이거를 계속 쳐다봤는지 그 응시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효과적인데 문제는 이제 검사 원리를 지금은 뭐 대부분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검사 원리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거를 뭐 쉽게 왜곡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성호르몬 비정상적인 이 성호르몬 수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호르몬 검사는 이렇게 이제 테스토스테론, 여포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이렇게 다양한 성호르몬을 전부 다 검사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테스토스테론 검사가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뒷부분에서도 이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검사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그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호르몬의 문제가 성도착 장애와 양적인 일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보고 설문지가 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성도착증 아니면 이제 그 소아성애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서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검사도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진단적 의미가 크지 않고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노년에서 발생한 소아성애자들에게서 PET 검사를 했을 때 그 오른쪽 척두엽에 그 메타볼리즘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소아성애자들의 아나부 전도 조향을 제거했을 때 소아성애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주로 이제 시각에 관련돼 있는 그 뇌 부위들이 이상 소견이 있는 것으로 현재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아성애 그럼 유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는 게 현재까지 연구입니다. 스웨덴의 대규모 쌍둥이 연구에서 그 소아성애 관련된 자위 행동 같은 게 한 77%가 유전이 있다라고 좀 보고를 했는데 핀란드 연구에서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이제 성적 흥미율을 일치를 비교했을 때 보통 여기서는 유전율이 14.6%라고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란성 쌍둥이 동성애 일치율의 대표적인 검사 세 가지를 모았을 때 넉넉잡발 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큰 차이가 이렇게 있지 않는 걸 봐서 유전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아성애자들의 특징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 순서가 이제 소아성애와 그 성인 동성애가 좀 비슷한데 형제 중에 소아성애와 동성애에서 막내가 더 많은 경향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소아성애자들끼리 비교했을 때
소아성애, 동성애 또는 동성애와 양성애와 소아성애, 이성애자들과 비교했을 때 소아성애,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형제 중에 더 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라고 설명하는 연구에서는 형제 중에 어릴수록 성적 일탈 행위를 더 많이 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아성애와 동성애 간의 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 성적인 경험이 동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 청소년기의 성적, 유사 성적 경험을 소아성애와 동성애에서 많이 했다. 또 남성 동성애자와 소아성애가 어린 시절에 더 많은 성적 학대, 성경험, 성학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순서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봤을 때 소아성애와 동성애의 유사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남녀 평균 연령 28세로 소아성애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고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IQ가 낮고 정신질환이 50% 정도 동반돼 있고 화학 의존성이 50% 이상이다. 연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여기 제가 레퍼런스를 옆에다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왼손잡이가 2배 더 많다라는 연구도 있었고 13세 이전에 머리를 다친 게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민성희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는 50%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한다라고 돼 있고 95%는 이성애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뒷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제가 여기서는 이 논문 관련 이 책에 나와 있는 논문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해서 이거는 찾지 못했는데 다른 연구는 좀 다른 결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소아 성범죄자들한테 있어서 말초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감소돼 있다라는 연구도 있고 또한 이 문제가 이제 성도착증, 다른 성도착증, 노출증, 관음증 같은 것이 10에서 30% 공존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연구입니다. 2021년 국립법무병원에 치료 감호 중인 1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이제 소아성애자들 59명과 다른 이제 이제 소아성애를 제외한 성도착증 환자 56명을 비교했을 때 뭐 나이나 교육 수준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IQ가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IQ 70 이하를 소아성애자들이 59명 중에서 25%가 IQ가 70 이하였고 다른 성도착증 환자는 70 이하가 7.1%. 그래서 이제 지능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입니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이 아마 3에서 7인가 그 정도인데 정상 범주 안에서 이제 다른 성도착증 환자와 비교했을 때 5.4, 6.3으로 소아성애자들한테 있어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조금 저하돼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고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별 선호도가 사실은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 부분이 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옆에 레퍼런스를 다 달아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남성 소아성애 범죄자들, 여기서는 이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는데 남성 소아 범죄자들을 조사해 봤을 때 동성애, 이성애 성향을 조사했을 때 동성 성향이 25%에서 40%, 첫 번째 연구는 25%였고 두 번째는 40%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이제 3%가 동성애 성향인데 이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건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였습니다. 또한 이 남성 소아성애자들의 피해자의 성별을 선호하는 정도를 확인했을 때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여자가 11, 남자가 1, 그래서 동성 비율이 한 10% 정도로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좀 비교를 했는데 그러면은 성인 대상으로 성범죄의 선호도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비교했을 때 성인들은 이제
남자 성인이죠. 여기서 22 여자, 1이 이제 남성을 대상으로 삼는다. 보통 한 2배 정도 이제 소아성의 성범죄자들이 남성 선호도, 동성 선호도가 2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오래된 연구에서는 남성 소아성애자 범죄자들 459명, 7명 중에 3분의 1이 이제 동성,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이 성별 선호도가 연령 선호도보다 더 우선한다. 소아성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가 어린 그 소아를 대상으로 삼는데 그 나이보다 성별 선호도가 더 우선이다라고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이가 많은 어머니를 둔 남성 소아 성애자들이 이제 남자를 동성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성 여자를 선호한다라고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게 이제 소아 성의 성범죄자들입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동성애자들 중에서 뭐 소아성의 비율이 높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아성의 성범죄자들 중에서 동성애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성애자들의 특징을 좀 하나 보면은 이제 아동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밀하게 정서적인 일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연구인데요.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성의 이게 다 범죄자들이죠. 성범죄자들 그냥 범죄자들입니다. 이성의 어떻게 되죠? 이성의 근친상간, 소아성의 동성소아성애, 이성소아성애, 여성에게 대한 그냥 성범죄, 소아성애가 아닌 여성에게 대한 성범죄, 성범죄가 아닌 그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 칠해 놨는데 소아성애자들한테 있어서 이제 1, 2, 3, 4, 5, 6, 7, 8 이게 이제 그 설문조사처럼 되어 있는 건데 2번은 이제 미성숙하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다가 소아성의 성범죄자들한테서 높은 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멘토를 삼고 싶다 아동들을 그게 동성 소아성애자들한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한다. 또 어린 시절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아동에게 이제 그 연민을 느낀다라는 이런 그 점수가 굉장히 동성 소아 성애자들한테서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걸 좋아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소아성의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소아성의 범죄자들이 되는 그런 사이클, victim to abuser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성애자들이 42%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보고했다라고 연구가 있고 또한 헤베필리아 이제 그 중학생의 그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 44%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자신이 이제 성적 학대를 경험했을 때 그 나이, 내가 10살 때 뭐 소아성애를 겪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10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택한다라고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그 연구들을 보면은 영국에서 법의학 심리치료를 받은 747명,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인구 집단은 아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을 연구를 했을 때 왼쪽에 이제 A, B, C, D 이제 이 세로축이죠. 세로축은 이제 A는 이제 그 근친상간이나 소아성애를 겪지 않았을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그 심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A는 뭐 특별한 경험이 없었다. B는 이제 그 근친상간을 당했다. 어린 시절. C는 소아성애를 당했다. D는 근친상간, 소아성애를 모두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로축의 A, B, C, D를 보시면은 A는 나중에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 A는 뭐 다른 이 근친상간이나 소아성애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B는 근친상간을 저질렀다. C는 소아성애를 저질렀고 D는 근친상간 소아성애 이 범죄를 다 했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은 이 그 과거에 어떤 경험도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하지 않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근친상간 소아성애를 저지를 비율 여기 오른쪽 맨 밑 끝에 이제 파란색으로 박스에 쳐놓은 거에서 24%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 특별한 경험이 없었으면 여기서는 24%가 이런 근친상간 소아성애를 저질렀다라는 것이고요. B, C, D는 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근친상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51%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근친상간이나 근친상간 소아성애 이거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C는 소아성애를 경험했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커서 61%가 이런 문제가 됐다. D는 둘 다를 경험한 사람들은 75%가 이런 범죄자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두 가지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어렸을 때 겪었던 이런 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성 경험들이 나중에 커서 다시 이제 자신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양상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어린 시절 조기 성 경험이 빠른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2년도 연구에 보면은 소아성애자들 20명과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는 컨트롤 대조군 23명을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성애자들의 첫 번째 성경험 연령을 비교했을 때 소아성애자들의 첫 번째 성경험 연령이 11세였고요. 그냥 이제 문제가 없던 정상 대조군은 16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기 성경험이 더 빠른 것을 소아성애자들한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3세 이전에 성경험을 한 경우는 소아성애자들은 75%, 건강한 대조군은 21%로 소아성애자들한테 있어서 13세 이전의 성경험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어린 시절에 성인에게 이런 성관계를 당한 경우,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성관계를 당한 경우는 소아성애는 60%, 건강한 대조군은 4%, 23명 중에 1명이었죠.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이 조기 성 경험이 소아성애자들이 더 많은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아성애자들이 이제 동반된 정신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1999년 연구에서 소아성애 남성 45명을 대상으로 DSM 엑시스 1, 2의 정신장애 유병률을 평가했습니다. DSM-4 엑시스 1은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뭐 ADHD 같은 이런 병인데 45명 중에 94%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분장애도 67%, 불안장애 64, 약물 문제가 있는 경우 60%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성도착증이 동반된 경우 53%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 소아성애자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소아성애자들에도 인격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은 청소년 소아장애는 사실은 이제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청소년 소아장애가 사실은 이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기준이 좀 DSM-3R 크라이테리아에 따라가도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청소년 남성 22명을 대상으로 이제 동반된 인격 장애나 정신질환을 확인해 봤을 때 2개 이상의 성도착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95%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또 비슷합니다. 기분장애, 불안장애, 물질 사용장애, 충동조절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투명장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일단 약물 치료, 뭐 수술 치료, 뭐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물 치료는 우리가 흔히 이제 화학적 고세라고 알려져 있죠. 대개는 이제 이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약물들이 있는데 메드로프로게스테론, 사이클로테론, 그다음에 GnRH 아고니스트 이게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기전은 거의 뭐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서 성욕을 낮추고 성범죄 횟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그 약물 치료인데요. 효과는 사실은 조금 확실히 그 이제 다른 치료보다는 명확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약물 부작용, 발기부전이 있는데 발기부전이 이 약물 부작용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면 홍조, 골밀도 감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두통 이런 공통적인 부작용들이 있고 또한 이제 연간 치료 비용이 500만 이게 국내에서도 이제 칼럼을 하나 읽어봤는데 연간 5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고 있고 최대 15년까지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 부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 최초에는 그 이제 하이포살라무스 유니레트럴하게 반쪽을 제거하는 수술이 1975년도에 최초로 보고된 수술인데 효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980년도에 처음 시행됐고 81년도에 시행됐던 이제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효과는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이제 남성하고 성관계할 때 성적 생각과 빈도를 크게 감소됐다고 주장하면 하는 연구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31%는 여전히 성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인권 문제나 아니면은 뭐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1981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소아성애자들이 이제 정신질환이 많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소아성애 빈도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정신과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동반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 정신분석 치료 이게 이제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성도착증 환자, 소아성애자들이 자신이 이런 범죄를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인지 왜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착증 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뭐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행동 인지 치료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연구에 따라서 재범 가능성을 조금 낮춘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성적 흥분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군과 비치료군과를 RCT로 비교해 봤을 때는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용 문제가 가장 크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치료는 이제 격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격리가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 이제 소아 성범죄자들 감옥에 나오면서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가장 이제 격리 치료를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린 시절 이제 성 경험과 동성애의 연관성 사실 요거를 제가 좀 많이 궁금했고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례를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성애자 탈동성애 했던 이 김정은 씨가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이라는 그런 그 성명서 같은 거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동성애자들이 어린 시절 경험들이 굉장히 좀 이런 성적인 경험들이 그들의 동성의 이런 성향이나 또 여기서 특별히 이분은 이제 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형이 자기를 끌고 가서 성기를 만지게 했다. 근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발기했을 때 우람한 형의 성기를 만지며 동경하고 야릇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형이 사정을 하는 걸 보면서 더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계속 이 충격적인 그 상황들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는 이제 연상형을 좋아하는 그런 동성애 성향, 특별히 식성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친한 형의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걸 보면서 알몸을 보고 이 형의 그 성기를 보면서 굉장히 크고 폭용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사춘기가 되자 형의 성기를 상상하며 자위를 했고 애자가 돼서도 그런 스타일만 찾아다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개인의 그런 그 성명문 같은 거였고요. 연구 이제 그 발표된 논문에서도 보시면 이거 논문에 나온 내용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형인 A는 20대 중반에 뭐 13세의 그 남아에게 성추행을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보니까 어린 시절 작은 외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 돼서는 선배에게 학문 선교를 당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 다양한 뭐 동성의 취향을 이제 갖게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또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남아를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됐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그 비폐쇄형 소아기호증으로 진단됐다.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자들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도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이런 충격적인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성적 지향을 결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동성애자들이 듣기에 되게 싫어하는 이야기고 이야기하면 그런 적 없다. 이거는 그냥 타고나는 거지 어린 시절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파푸아뉴기니 섬의 예를 드는데 이제 삼비안 시오리라고 해서 이제 13세에서 12세 때이 되면은 이제 이 파푸아뉴기니 섬에서 성인 남성과 학문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 성인 남성에게 사냥과 원예 기술을 배우고 19세, 20세까지 여자와 결혼하기 전까지 이런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삼비안 시올이라고 해서 정액이 소년의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사춘기에 도달하기 반드시 필요한 것다라고 이 섬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은 이제 그 성관계를 맺지만 성인이 되면은 또 이성애로 변하지 않느냐. 일시적인 동성애가 성인이 되면은 그 이성애로 전환된다. 어린 시절 경험은 큰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적인 현상이고 이 섬에서만 국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 시절 이 동성 성접촉, 성추행, 성폭행 것들이 성적 지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연구인데요. 942명 성인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동성 성추행을 경험한 사람들 남자를 했을 때 이성의 남자의 7%가 어린 시절 동성 간의 성추행을 경험했다. 동성의 남성에서는 46%가 동성 성추행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46%로 동성애자들한테 있어서 동성 간의 성추행 경험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서도 뭐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성의 여성에게서는 1%가 동성 성추행, 동성의 여성에게서는 22%가 동성 성추행을 경험했다. 남자가 더 이제 성추행 이 경험의 그 퍼센티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경향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연구인데 1988년도 12세에서 21세 청소년 클리닉에 방문한 남성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성추행에 따른 성정체성을 비교했습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그 왼쪽에는 그 성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헤테로섹스얼, 이성애자, 호모섹스얼, 동성애자, 바이섹스얼, 이성애자로 나눠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계시나요? 세로축이요. 가로축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위에 읽어보시면은 이제 어린 시절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컨트롤은 이제 성추행 당하지 않은 경우고요. 일단 성추행이나 이런 걸 겪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이성애자가 92%가 되고 동성애자가 8%로 되는 게 아니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 그 동성 남자에게 성적인 추행을 당했을 때
57%가 그 이제 동성애자로 이제 연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애자 이제 어린 시절 겪게 되는 이 성추행이 이 사람들의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성적 학대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넌 헤테로섹슈얼 그룹, 이제 그 이성애자가 아닌 그룹에서 성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을 이것을 이제 비슷한 연구 결과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LGBT 862명 중에서 15%가 성적 학대를 당했다. 2009년 연구에서는 그 HIV 양성인 MSM에서 593명 중에 47%가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 2014년 연구에서는 230명의 남아프리카 MSM 중에서 23%가 성적 학대를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12개의 연구, 15,622명의 연구를 하나로 묶어서 메타 아날리시스를 한 연구에서 보면은 MSM 중에서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23%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건 2015년도 연구인데 어린 시절에 겪게 되는 이제 성적 학대가 성적 지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제가 박스로 표시해 놨죠.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성애자, 가운데 이게 박스를 묶어놓은 거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모스트리 헤테로섹스얼이라고 그래서 뭐 거의 이성애자, 좀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모스트리 헤테로섹스얼은 실제로는 이제 이성애자처럼 성관계를 맺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 양성의 성향이 어트랙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 맺지만 양성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 온라인 선물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번, 5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4번은 어린 시절, 그러니까 16세 이전에 5살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준이 이거를 16세로 했더라고요. 성범죄 기준이 아마 16세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6세 이전에 5살 나이가 차이가 나는 이제 성인과 에게 이제 성추행을 이제 애무를 당하거나 아니면 몸을 만지거나 했던 경험들을 조사했을 때 이성애자들은 4.2%, 남자는 4.2%, 여자는 14.7%였고 게이를 보면은 게이는 19.3%가 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레즈비언은 18%. 보시면은 남자는 이제 게이랑 여기 이성애자 남자를 비교해야 되겠죠. 4%, 19%로 이제 어린 시절 성추행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모스트리 헤테로섹스 거의 이성애자 이 그룹은 그냥 이성의 그룹과 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NR 구강성교, 학문성교, 질식성교를 이제 어린 시절에 성인과 경험한 경우를 보면은 이제 이성애자 남자는 2.6%였고 게이는 10%로 이성애자 남성보다 게이에게서 어린 시절 이제 성폭행 경험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자 이성애자 여성과 레즈비언에서도 레즈비언이 더 어린 시절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N수가 좀 컸습니다. 남자 14,436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어린 시절 겪게 되는 이전 섹스얼 어뮤즈 이전 성적 학대가 어떠한 성적 지향과 성관계를 맺는 동성과 성관계를 맺는 그리고 섹스얼 아이덴티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면은 이거 왼쪽을 보시면 섹스얼 어뮤즈는 이제 성적 학대를
강도에 따라서 연구를 구분했습니다. 너는 전혀 없는 거, 로우는 약간 있는 거, 미디움은 조금 있는 거, 하이는 굉장히 성적 학대가 심한 경우, 특징적으로 성적 학대가 굉장히 심했을 경우에 7.1%가 동성애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1.3%가 이제 동성의 성관계 파트너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2.6%가 동성 이제 그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적 학대뿐만이 아니라 성적이지 않은 그런 학대들도 그 이제 강도가 좀 더 높아질수록 이런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연구 같은 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원래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성적 지향이 이미 결정돼 있다. 동성애자들이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 성향이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거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핍박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대에 더 노출이 된다. 라고 동성애자들은 주장하고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모의 알코올 문제, 어린 시절 그런 이 가난, 편부모에서 자란 경우, 부모의 그 멘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 학대를 당하게 되고 이 학대 때문에 이제 그 성적 지향이 결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그래서 이게 애매한데 여기서는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다 이러한 결과들을 다 보정을 해서 밝히고 있는데 성적 학대가 없음에서 낮음으로 바뀔수록 낮음에서 중간으로 갈 경우 중간에서 높음으로 이렇게 증가할수록 실질적으로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 어트랙션의 유병률이 2% 증가하고 파트너를 갖게 되는 경우가 1.4%, 동성애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 경우가 0.7% 증가하는 것으로 이건 이제 이런 이제 바이아스들을 보정을 하고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가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친동성애 단체가 있듯이 이제 친소아성애 단체도 있고 이제 대놓고 활동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하게 되면은 이제 범죄자를 옹호하냐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성적인 문제들을 지향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가지 단체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강령으로 하나가 성인 남성과 소아 사이의 성적 관계를 지지하고 홍보한다. 또 이제 동의 연령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아들은 물론 어린이들은 이제 성관계를 맺을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어린이의 이제 성관계를 맺을 때 동의 연령을 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윤리적이다. 자기들은 소아들을 이게 처벌하거나 납치하거나 강간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반대한다. 자기는 윤리적인 소아 성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보면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1980년대 LGBT 인권 운동을 할 때 이미 소아 성애자들과 연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소아 성애 정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것들이 성관계 동의 연령을 내리자 12세까지 내리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없애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GMH 연합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동성애 옹호론자들과 소아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좀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아성애자들도 소아성애 타고난 것이다. 산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인류 역사에 존재했다라고 동성애가 계속 역사에 계속 존재했던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소아성애도 우리들도 존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 동성애 해롭지 않다라고 하는 소아성애들도 이건 우리도 해롭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람들도 그러면 아동도 합의하에 그 소아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합의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법적인 문제 아니냐? 그래서 아동도 합의하에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아성애도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아성애는 일단 의학적으로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동성애자들이 소아성애자들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들도 소아성애 이제 이 사람들 소아성애자들 주장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똑같습니다. 동성애는 사랑과 평등, 자유의 문제다. 소아성애도 사랑과 인권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들과 소아성애자들의 주장이 사실은 이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동의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 나서는 제가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요약을 하면 앞부분에 했던 거를 너무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소아성애의 정의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13세 이전의 아동에게 세 가지죠. 성적인 환상, 충동, 행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 엄밀하게 의학적으로는 한 번 소아성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소아성애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 남성 인구 집단에서 소아성애 유병률 3% 미만이다. 그중에 이 중에서 폐쇄형, 소아에게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우 7%다. 또한 이제 소아성애 그 성범죄자들 중에서 소아성애 그 동성애는 한 대략 연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5%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또한 대략 한 3분의 1 정도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전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 또한 소아성애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착증이 동반이 많이 된다. 또한 이 문제가 되는 게 소아성애자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린 시절 이제 성적 경험,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이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소아성애 그 성범죄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동성애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는 물론 이성애자 비중이 훨씬 높은데 이제 동성애 일반 그 유병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어린 시절 경험하는 이 성인과의 특히 성인은 소아성애자들이죠. 와의 성적 경험이 성적 지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애 선천적이고 병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들한테서 어린 시절 이런 비정상적인 성적 경험이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동성애 발생에 이러한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그거 인턴이 잘 준비하시고 시켜서 대단합니다. 전공이 저한테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너무 진짜이가 하고요. 이거를 또 이제 잘 정리하셔서 네. 이제 피트로 완성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또 요약해서 신문에 또 내시고 그랬으면 콜로키움에도 하고 네? 콜로키움에도 발표. 예, 그때도 엑기스를 모아서 아주 알겠습니다. 정말 좋겠다 싶고 저도 동성애 하느라고 소아성애는 잘 못 봤는데 하십니다. 제가 이제 듣고 코멘트 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 소아성애, 동성애, 우울증, 양육염려이 공존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모비디티가 높다고 네. 이거는 뭐참 안면 같은데도 공존이 높아서 이게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게 이제 또 이제 관심사도 그러거든요. 이 전체를 공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문헌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성혁명 시대 이후로 이런 연구를 이제 잘 안 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도 2000년대 초, 2010년 전에 논문이 많지. 2010년 넘어가가지고 뭐 15, 14 이렇게 되면 뭐 줄어들면서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있지 않더라고요. 별로 안 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옛날 자료가 그래도 참 귀중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쌤참 많이 발굴하셨네. 그냥 이게 어디 숨어 있는데 이게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에요 지금. 그래서 공통의 이제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이걸 이제 우리 정신과에서는 common pathway라는 말을 써요. common pathway. 이 어떤 공통의 그런 걸 근원을 해서 이렇게 와서 이제 다시 사정해서 이제 다시 갈라진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우울증의 원인이나 소아성의 원인이 사실은 같을 거다 하는 그런 기본인데 이제 우울증 환자들 돌아보면 어릴 때 트라우마 받는 게 얘기가 그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도 그 얘기 나오죠. 뭐 소아성애도 그 얘기 나오죠. 약물남용도 조사해보면 또 어릴 때 뭐 내가 애들한테 맞았다는 부모가 학대하는 이런 얘기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 것인가. 그 이제 제가 이제 생각에 이게 이제 발달의 문제다. 어릴 때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인격도 성장하고 몸도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어떤 그 발달 자체가 미끄러질 것이다 하는 얘기, 디벨롭먼탈 테오리예요 이게. 그래서 디벨롭먼탈 테오리에는 이제 크게 맨 사이콜로지컬 디벨롭먼트가 있고 피지컬 디벨롭먼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뉴로 디벨롭먼트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뉴로 디벨롭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 얘기 중에 그 어릴 때 뇌 손상을 받으면 많다 얘기죠. 이게 그럼 뇌 손상도 받아도 되지만 그 이전에 뇌 손상이라는 거는 피지컬 브레인 트라우마인데 그 전에 어떤 뉴로널 데미지도 있을 수 있어요. 케미컬 데미지. 이걸 다 총합하면 이제 뉴로 디벨롭먼트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이제 정신과의 정신장애 문제 옛날에 다 프로이드식으로 설명했지만 그때는 이제 프로이드 자신도 언젠가는 뇌과학이 발전하면 정신장애도 뇌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자기 시대는 뉴로사이언스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모든 그 심리 발달 이론도 나중에는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신 분석한 사람하고 그 뉴로사이언스 하는 그 두 가지를 공동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콜롬비아 대학에 저 여기 기억이 잘 못하는데 이제 그 분야에 가지고 이제 노벨상 탄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의 그 뉴로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바다 달팽이로 연구를 했는데 바다 달팽이로 연구해보면 그 뇌가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 바다 달팽이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데 이제 그 기억이 어느 정도 지나면 소위 우리가 어른 인간으로 볼 때는 무식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도 결국 나중에 이제 그 트라우마에 의해서 어릴 때 부모에 의한 트라우마에서 뇌에 어떤 데미지를 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 얘기 나오면 어릴 때 트라우마 받으면 뇌에 스카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카가 뉴로널 데미지고 RNA, DNA 데미지일 수가 있고 해서 여기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다. 제너레이셔널 그 트랜스퍼가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건 아직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또 애한테 주고 그 애가 커서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기 애한테 준다는 이런 가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코먼 패트웨이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사이코섹슈얼 디벨롭먼트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정신성 발달, 난근기, 구강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발달 과정하고 뉴로 디벨롭먼트하고 이게 지금은 패러렐하게 나가는데 이걸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서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또 얘기한 거 연결됐는데 아까 그 힌트가 나왔는데 브레인 트라우마 받은 것이 뉴로 디벨롭먼트 장애라면 이 다 뉴로 디벨롭먼트 장애예요. 그 지난번에 그 자폐증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폐증이 그 동성애자한테 많거든요. 네. 그럼 트랜스젠더한테도 자폐증이 많아요. 또 자폐증 환자 중에 나중에 보니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되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좀 몇 년 사이 이게. 근데 이게 자폐증 자체가 요즘은 뉴로 디벨롭먼트 장애라고 알아요. 그리고 이 뉴로 디벨롭먼트 장애는 자폐증도 있고 ADHD, 뚜레 디소다. 이게 뉴로 디벨롭먼트 장애. 옛날에 이걸 다 정신장애로 봤는데 지금 신경 발달 장애.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스키즈프레니아 이게 발달 장애다 이것이. 특히 바이폴라 발달 장애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커먼 패스웨이, 디벨롭먼탈 패스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아주 흥미진진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재밌습니다. 예, 아주 흥미진진하고 이게 전체 인간 발달이라는 거하고 이게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개인의 인간 발달은 온토제네시스는 제네시스하고 이제 그렇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더 색다른 얘기인데 그런 또 요즘 생각을 했고요. 근데 첫 경험 섹스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이게 동성애자가 많다는 그 DNA 연구 2019년도 가나 연구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 부분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으면 이제 이 신경 발달, 인격 발달, 아동 발달 이 얘기하고 일치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도필리아는 알면 할수록 흥미 있어요. 이제 그리스 시대 때 왜 그래서 했을까? 그리고 아까 잠비아 섬의 얘기도 그것만 딱 보면 옛날 그리스하고 비슷해요. 그러다가 그걸 안 된다고 해서 드립다 이렇게 차단하고 이걸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뀌었잖아요, 수구가. 소아성애를 그때 소아성애가 이제 번듯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누구 탓이겠어요? 기독교죠. 그것도 신기해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사실 참 이게 수긍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다시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이들이 또 이게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화냐? 어떤 역사적 발전인가? 선생님이 좀 말씀을. 성적 욕망을 약자를 이렇게 보호하지 않거든요. 성적 욕망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죠. 뭐니까 원래. 그럼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걸 보호해주는데 그 결국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런 이 아동들, 페도필리아가 결국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 성장 과정이 비참해지고 피해자가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이 사례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 이제 기독교가 돼가지고 이 약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게 윤리죠. 그거를 좀 역사적 자료가 있는지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교우들이 그런 문을 좀 조사할 만한 생각이 들어요. 다시 신학을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의 중에 나중에 이제 이 합의에 의한 거다. 합의에 의한 거다.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 범위가 이게 무한정이냐. 이제 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저께 이제 군용법 92조 6항 그것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저희 이제 포럼이 열렸었어요. 이제 저도 참석했었는데 금년 4월달에 공교롭게도 그 군대에서 BOQ에서 동성 성애를 한 대회가 있었어요. 군의관이 이제 그 중사, 하사 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수차례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요지가 보면 합의해야 하는 거다. 근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성적 자기 결정은 항상 국익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윤리를 넘어설 수 없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의사협회에서 윤리위원회, 윤리지침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윤리지침에 보면은 우리 환자와의, 특히나 정신과 그러죠.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와의 성관계를 맺으면 그건 자기 박탈을 버린다고요. 네, 아주 강력하잖아요. 또 의사협회에서도 수련이나 또는 이제 환자와의 그 성관계나 애정 관계를 갖다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도 진료가 끝날 때까지, 또 어떤 나라는 진료 끝나고 3, 4년 내에 하지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하기 위한 성관계를 하지만은 이것은 어떤 그 우월한 위치에서 피해를 주게 되거든요. 그처럼 이제 군대 동성 성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이게 이제 그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고 또 이 계급 이제 병명 내에 내후반에 아주 힘센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위력에 가지고 이렇게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에다가 얘기하기는 문제가 있다. 우리 공익에 반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성적 자기 결정권이 다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글도 하나 써놨어요. 이제 내일 모레에 나갈 예정인데 성적 자기 결정권. 저 사람들도 이제 아이들하고 합의했다. 근데 저건 이제 만약에 합의를 했다라도 왜냐면 그 위치가 다르고 그다음 판단력과 이 분별력이 다르잖아요. 인지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설사 인지 능력이 같다 하더라도 이 윤리나 공익에 반한 질서에 반한 것은 우리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세계적인 추세로 이렇게 자꾸 간통죄 같은 것도 없어지고, 우리나라도 2015년에 간통죄가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부 관계에 대해 그 피델리티, 그 부부 간의 정조와 신실함이 이제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 왜 바람 폈어? 아니, 내 성적 자기결정권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헌법 불합치가 났지만은 간통죄의 어떤 반환을 우리 부부와의 어떤 그 정절과 그 신실, 그 피델리티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신이라고 할까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주 이걸 갖다가 곱게 굴린 자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자율성이 끝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학교 교육 그 중에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그걸 자유롭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라든가 이런 문제, 간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늘 한 이제 소아상애도 마찬가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부여하자는 것이 교육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이제 이번 교과과정은 22년에 바꾸려고 하는 안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고 이런 그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각성하고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아이들 교과서를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성적 앞에 빼더라도 자기 결정권 이게 핵심이거든요. 세계든 직업이든 뭐든 자기 결정권을 거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제 그 결정하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따져보자는 게 이제 우리가 반발할 수 있는 그 과정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군대 동성애 문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새로 또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한바탕 그 논쟁이 벌어졌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한번 뒤져보는 게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 과정. 그래서 모든 문제를 역사적 과정을 따지고 얘기를 해야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던 거 어떻게 해서 이런 우리가 모르면 이제 논쟁이 지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잘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어떤 논쟁이 있었고 어떻게 이겼는지 졌는지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군대 동성애 문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흘러가 버렸는지 대부분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만일
어떤 그 사회주의적 어떤 맥시즘의 그런 논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또 어떻게 공격할 건가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꾸 돌아가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저희들이 그 찾아서 잡아놓으면 이게 이제 가지를 쓰고 예. 네, 이게 딱 이게 기준이 근데 되니까 오늘 그 선생님은 이거는 아주 그 우리 영어로 흔히 하는 말 스티뮬레이팅 예.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게는 전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그룹이지만 이제 여기서 나온 논쟁거리가 이 사람들한테 자꾸 전달이 돼. 예. 이게 사실은 동성애 이후에는 서구 사회나 전부 이제 소아성애를 이제 정상적인 거로 받아들이자 하는 거로 움직여가고 있고, 이 다음 순서가 이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리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저는 이제 유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걸 볼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가나 등의 이제 2019년 그 논문에서 동성애라는 것은 유전적 소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5개의 굉장히 뚜렷한 피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그 스키조프레니아하고 HM이 경우,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강한 경우, 뭐 다른 한 5개 굉장히 심한 그게 있는데 동성애의 성적 행동의 특성이 그 5개로 결코 설명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단체에서 같이 들어와서 해석을 한 그 사람들이 인정한 결과로 이런 성적 행동은 유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소아성애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은 걸 인용해서 이 부분을 유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인간의 행동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유전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려는 거는 이제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유전학을 쭉 연구한 히스토리를 보면 1900년대 초반에는 유전 질환이 5% 내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점점 알게 되는 게 많아지니까 비율이 지금 50% 넘었어요.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질환들을 다 뽑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 하면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거든요. 그 1형 당뇨 말고 2형 당뇨라도 그게 유전적 소인이 더 커요, 사실. 그런데 소인이 있다고 당뇨병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이제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막 먹고, 운동하지 않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병이 생기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인이 100%다 하고 믿으면 전부 유전병이에요. 예. 그리고 아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문제다. 이러면 이거는 또 전적으로 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안 돼. 얘기는 제가 하다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콘셉트를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장애 발생은 프리디스포징 팩터가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리시피테이팅 팩터가 작용하면 발병하는 거예요. 그 콘셉트가 아주 핵심입니다. 프리디스포징 팩터가 있는데 유발인자, 프리시피테이팅 팩터, 이게 단어가 비슷한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제 어느 게 더 우세하냐. 옛날에는 뭐 정신병을 전부 이게 내가 타고나는 것처럼 봤다가 19세기 말에 프로이드가 이 사이콜로지컬 그 원인을 얘기하면서 다 모두 정신리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정상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면 유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봤다는. 그래서 우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재로는 우세한 편인데 나중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잘 이제 봐야 된다는 생각. 아까 그 로버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논문을 보면 이제 그 상처받은 게 먼저냐 동생한테 네. 게 먼저 이게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위에 그 베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엄청 공격했어요. 그 로버트를. 그래서 로버트가 자기 맞다는 걸 또 반박하는 논문을 내고 해서 몇 차례 그 문헌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쟁이 있었는데 뭐 서로 우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통계 방법에 무슨 그 있어요. 이 사람이 쓴 통계 방법이. 그래서 그 패트 아나리시스 비슷한 거던데 네. 그걸 이용해 보면 어느 게 뭔지 순서적으로 어느 게 뭔지 알 수 있답니다. 통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걸로 입증해 보인다고 방법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논쟁이 가라앉았어요. 그다음에 저기 이 동성애자하고 트랜스젠더의 테스트 히스토리를 보면 성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그 트라우마도 많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묶어서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2019년도 CDC에서 대규모 조사를 했어요. LGBT 환자들한테 과거에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를 했더니 그 이제 논 LGBT에 비해서 엄청 높다는 것이 통계가 표가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한번 체크하십시오. 2019년도 CDC 자료예요. 논문도 나왔고 CDC에도 의학에서 발표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디서부터 소하냐? 예, 어디서부터 청소년이고 어디서부터 어른이냐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논쟁을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18세면 사춘기 끝나면 어른으로 봤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철든다고 요새 사실 지금 25세. 그런 논문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또 소아과에서 이제 그런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25세까지는 자기 우리가 한다 이게. 이게 뭐 우리끼리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 기가 끝나는 그러니까 뉴로 디벨롭먼트 뇌가 완벽하게 끝나는 그 시간이 어느 나이 때냐.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그 브레인 이미징 스터디가 많고 해가지고 그 오히려 참 연구 도구가 좋죠. 그래서 조사한 결과 지금 상당수의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인간의 뇌는 25세경에 이제 매출레이션이 끝난다.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성교육에 관해서는 25세까지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CDC에서는 HIV, 에이즈 동성애자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25세까지 이렇게 대상으로 돼 있다는 그 명문이 나와요. 25세라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사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우리 퍼뜨려야 되는데. 어저께 재밌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저께 이제 교과서 때문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는데 외국에서 특이하는 그러니까 세이프 섹스 성교육, 세이프티 섹스 성교육하고 그다음에 금욕 성교육 그래가지고 두 개 비교되는 논문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냐? 세이프티 섹스 성교육을 하는 데 대해서 훨씬 더 안 좋은 결과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결과, 어드버스 임팩트나 안 좋은 결과를 나왔다. 결국 세이프티 섹스라고 피임법을 가르쳐주고 과도한 too early, too much information 전해준 게 아이들에게 해가 되더라 하는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 시기에 맞는 인격 교육과 절제, 금욕이 아닌 절제 교육 이것을 가르쳐줬을 적에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발달을 하더라 하는 논문이 어떻게 나왔다는 걸 봤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요. 그 반대로 뜯어가지고 그래서 컴프레hen시브 섹스 에듀케이션이 나왔거든요. 예. 검역교육을 했더니 오히려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프레hen시브 섹스 에듀케이션을 이제 백풍을 일으켰어요. 예. 지난 한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양인데 예. 그거 지금 연구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문지 방법하고 이렇게 좀 뭐가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건 참 반가운 일이에요. 예. 예.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교육이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학부모들 때문에 그 전통적인 순결 교육을 하고 있대요. 실제로는 일부잖아요. 일부가 이제 그런 걸 하다가 학부모들이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제 아침 저한테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거든요. 이제 메릴랜드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교육청이잖아요. 교육청인데 거기에 메릴랜드 교육청이 이제 그 학교 중에 좀 좋은 학교에 자녀들을 이렇게
검사를 할 거예요. 이제 뭐냐면 당신 이제 그 성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표시한 라인이 있는데 2, 3년 사이에 내가 생물학적 성을 내가 자신할 수 없다는 애들이 11%, 퍼센트가 911%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이들의 그이 사고를 갖다가 혼란 속에 완전히 빠지는 아주 죄악을 저지르면서 진짜 그 악마 같은 짓을 그런 거를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배우는 학생들이요. 거기 이게 세뇌가 돼 있어가지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아서는 자기 아들, 딸이 자기 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데려와가지고 같이 잠자리 해야 되는 부모가 그냥 자연스럽게 오케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부모가 이미 거기에 이렇게 이 세뇌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